송나영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나영입니다. 오늘 오전 경북 청도군에서 무궁화호 열차가 경부선 철로 점검 작업을 위해 선로 주변에 있던 작업자를 잇따라 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는데요. 사고가 난 열차에는 승객 89명이 타고 있었고 탑승객 가운데 부상자는 없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경찰과 코레일이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인데요. 전문가들은 전반적인 사고 상황을 고려할 때 관리감독 소홀에 따른 전형적인 인재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열차가 통과하는 시간에 선로 주변을 이동했다는 자체가 문제라는 건데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고라는 점에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사고 원인 조사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도 서둘러 세워줘야겠습니다. 안동문화방송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나비엔과 매직이 만나 대한민국 주방이 화적해집니다. 초고화력 인덕션과 자동 연동되는 3D 에어후드, 미세화력 조절까지 가능한 가스레인지와 스마트한 전기오븐, 전자레인지까지 새로운 주방 시스템의 탄생. 나비엔 매직. 경동 나비엔. 당신에 대한 응원이 당신을 위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신용보증재단이 당신을 보증합니다. 대출 고민도 뚝, 이자 부담도 뚝, 미래 걱정도 뚝. 신용보증재단 중앙회와 17개 신용보증재단이 함께하니까 든든하시죠? 함께 우뚝 신용보증재단. 트럭도 금호로 버스도 금호로 튼튼한 타이어 금호로 기억해요. 타이어는 금호 KTS로 프리미엄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8월 19일 화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일부 엄마의 마음으로 바라본 세상사 김세롬의 세상맘사 안동시의회 김세롬 의원과 함께하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4대강 재자연화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 함께 나누고요. 이어서 한 주간의 시사 이슈를 알아보는 시간 최요한의 시사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을 수 있거든요. 많은 애청 바랍니다. 젊은 엄마의 눈으로 바라본 세상 김세롬의 세상맘사 안동시의회 김세롬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라디오 오늘 청취자 여러분들, 마음이 편한 세상, 살기 좋은 세상을 꿈꾸는 안동시의원 김세롬, 비 오는 날에도 바람 부는 날에도 세상 이야기 함께하는 김세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2주 전에 네. 몸이 안 좋다고 하셨잖아요. 네. 지금 좀 어떠세요? 안 그래도 제가 이번에 정말 우리 라디오 오늘 애청자가 정말 많다고 생각을 좀 느꼈는데요. 네. 방송 끝나고 난 다음에 많은 분들이 연락을 정말 많이 주셨어요. 지역구 주민분들이 연락이 와서 괜찮은지 많이 물어봐 주셨는데요. 다행히 대상포진이 다른 분들에 비해서는 정말 약하게 왔다 지나가는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휴지 없이 지금 잘 이제 끝물입니다. 지금. 네. 그래도 아직도 치료 중이시군요. 네. 그리고 또 2주간 굉장히 바쁘게 지났다고 들었어요. 네. 용해인 의원님 아시지요? 네. 예, 기복소득당 대표를 하고 계신데 지금 8월 11일 날 영주에서 경북 농어촌 기본소득과 관련해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그 용해인 의원이 주관했기 때문에 용해인 의원과 함께 했고요. 네. 영광스럽게도 바로 옆자리에서 예, 토론회를 하면서 제가 가진 생각들을 많이 나눌 수 있었는데 요것도 다음에 우리 방송에서 한번 나누고자 하고요. 네. 그리고 8월 15일 그 큰 행사가 있었죠. 국민임명식. 네, 맞습니다. 그 자리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와. 정말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사실 네. 정말 가문에 남기려고 제가 혼자서 인증샷도 많이 찍었는데요. 네. 예, 가서도 그 안동의 손자이신 또 박찬대 의원님도 만나서 동영상으로도 직접 제 핸드폰 가져와서 막 영상 막 찍으시더라고요. 막 네. 얘기도 많이 해주셨고 그다음에 김상욱 의원님도 만나는데 김상욱 의원님은 몇 번 만났었는데 그 외삼촌이 안동에 사신다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안동 꼭 오고 싶다고 올 수 있게 해달라라고 해서 알겠다 약속했고요. 네. 또 새로 당대표 맡으신 정청래 의원님도 만나고 참 여러 많은 의원님들과 함께 소통하는 자리였고 안동을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정말 끝없이 외치고 왔습니다. 그렇군요. 네. 정말 바쁜 나날들 보내고 오셨는데 오늘은 저희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원래는 광복 80주년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누군가는 광복을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허. 이 부분 관련해서 그 MBC 시선 집중에서 다루기도 했었거든요. 네. 저는 단호히 말씀드립니다. 광복은 결코 선물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의 희생으로 쟁취한 민족의 승리였습니다. 오늘 왜곡된 역사인식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하는 이유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오늘의 주제 광복 80주년 그리고 안동 독립운동기념관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안 그래도 의원님 말씀대로 올해가 광복절 80주년인데 역사 인식과 기념관 문제까지 겹쳐서 여러 논란들이 많았어요. 너무 속상합니다. 네, 일단 먼저 독립기념관 김영석 관장이 광복은 선물이다. 이런 발언을 해가지고 큰 파문을 일으켰는데 네. 이에 대해서 황선건 60만세운동 유족회 대표도 강하게 비판했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참담했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광복을 선물이라고 말하는 그 순간 수많은 수십만의 항일 투쟁의 희생이 다 지워져 버린 거죠. 네. 황선건 대표님도 라디오 시선 집중에 나가셔서 말씀하셨던 게 그건 독립운동을 무시하는 반역적인 언동이다. 또 하늘이 준 보상이라는 함석헌 선생의 말을 왜곡해 가졌다 붙였다고 하셨습니다. 독립운동이 있었기에 하늘이 응답했다는 맥락인데 이걸 단순히 연합군의 승리로 둔갑시킨 겁니다. 이것은 학문적 다양성이 아니고 독립운동의 폄훼이자 친일 뉴라이트 사관의 연장선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렇죠. 또 안동의 독립운동 기념관 역시도 논란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너무 많았죠. 특히 검사 출신 인사가 관장으로 임명됐을 때 정말 큰 반발이 있었잖아요. 정말 큰 반발이 있었고 저도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도청까지 가서 함께 이 반대를 표명한 입장도 밝히기도 했었었는데요. 네. 2023년 6월 달이지요. 제 기억엔 6월 21일이었던 걸 하는 어허. 그때가 첫 출근이었던 걸 기억하는데요. 네. 윤석열 정부에서 검사 출신 한의원 씨가 관장으로 임명이 됐었습니다. 이분은 독립운동과는 전혀 무관한 인사였죠. 과거에는 정한론적 발언도 하고 친일적 역사관도 수차례 보였는데 이 부분은 안동 MBC 뉴스데스크에서도 그때 당시에 크게 보도했었습니다. 네. 제 기억으로는 검사 출신 교수가 독립운동 기념관장이란 제목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네. 독립운동가 후손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크게 분노했었고 사실 독립기념관이란 곳이 대한민국에서 지방에 있는 곳은 안동이 유일하기 때문에 전국의 많은 분들이 정말 크게 분노했습니다. 광복 80주년을 맞고 있는 지금 독립운동의 상징 공간에 이런 인사가 계속하여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국민을 모독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또 의원님께서도 직접 현장에서 겪은 일이 있다고요? 그렇죠. 저도 23년도 6월 21일 그분이 첫 출근하는 날에 저도 기념관을 찾았었거든요. 네. 독립운동 정신을 지키고자 했는데 경찰 저지선에 막혀서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했었습니다. 예, 독립운동의 정신을 기념해야 할 공간이 권력의 논리로 시민을 가로막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날의 먹먹함과 참담함은 저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공간의 이름이 계속해서 바뀌고 있다고요? 네, 경상북도 독립운동 기념관으로 만들어졌는데 2024년 작년에는 갑자기 호국보훈재단으로 바뀌었고 올해는 독립호국재단으로 바뀐다고 변경하는 입법 예고까지 6월 달에 진행됐습니다. 네. 이름이 재차 바뀌는 배경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묻지 않고 막무가내로 그 이철호 지사가 진행한 결과에 대한 게 아닌가라고 이제 그 결과가 아닌가라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년에 한 번씩 기관의 이름이 바뀐다는 건 정말 흔치 않은 일이거든요. 그렇죠. 이 자리에서 정말 다시 한번 명확하게 이야기드리지만 독립운동의 무게를 흐리거나 호국과 섞어버리려는 시도는 정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독립운동과 호국은 결코 섞일 수 없습니다. 호국은 국가가 세워진 뒤에 나라를 지키는 정신이고 독립운동은 그 나라조차 없던 시절에 목숨을 걸고 조국을 되찾은 투쟁입니다. 네. 물론 둘 다 숭고하지만 본질은 전혀 다릅니다. 그렇죠. 또 의원님이 관련해서 SNS에 글을 올렸는데 반응이 정말 뜨거웠다면서요? 네, 이번에 그 김관장 관련해서 글과 예전에 그 독립운동기념관 관장 취임했을 때 글을 좀 올렸었는데요. 시민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분노했습니다. 댓글로 좀 일부만 이야기 드리면은 네. 대한민국에 친일 외색 분자만 없다면 공로는 분열되지 않는다. 이런 명언도 있었고요. 네. 국가기관장 자리에 친일사관 인사를 배치하는 건 의도적 역사 말살이다. 이런 댓글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국민은 진실을 알고 있고 스스로 역사를 지키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반증하는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네. 그런데 문제가 올해는 광복절 80주년이라는 정말 큰 의미가 있는데 또다시 선물 발언이 논란이 됐네요. 네,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같은 맥락의 발언이 나왔죠. 정말 네. 국민들이 분노를 지금 토해내고 있습니다. 광복은 결코 누군가가 베푼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 안동은 특히나 독립운동가들 정말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렇죠. 정말 독립운동의 성지라는 말이 그냥 있는 게 아닌데 이 독립운동가들이 흘린 피와 눈물 그리고 목숨으로 만들어낸 민족의 승리입니다. 이 점을 왜곡하거나 희석한다면 후세대는 왜곡된 역사 속에서 길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 왜곡 문제와 함께 또 하나 지적되는 부분이 독립운동가 후손들의 처우 문제잖아요. 네, 이 부분은 이제 보훈처에 계신 이제 권오을 장관님이 좀 잘 해주시지 않을까 좀 기대하는 부분인데요. 네. 정말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는 말 한 번도 안 들어보신 분은 없을 겁니다. 정말 속상한 말인데요. 현재는 수권자 1인에게만 몰아주고 있는 보훈 정책인데요. 정말 아쉽습니다.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일제 치하에서 희생된 순구 선열의 수만 최소 15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유족이 보상금을 받는 경우의 수를 찾아보니 800여 명밖에 안 됩니다. 지원을 못 받는 나머지는 외면당하고 있는 건데요. 이 물질적 지원뿐만 아니라 명예회복이 사실상 더 필요합니다. 기사를 보면은 내가 독립운동가의 후손이란 걸 부끄러워 말을 못해요. 이런 기사도 있거든요. 네. 이 독립운동의 정신을 제대로 기르고 계승하는 공법단체가 더 많이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도 있는데요. 저도 이 역시도 좋은 생각인 것 같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네. 올해가 광복 80주년인데 우리의 과제는 뭐라고 보시나요? 저는 한 3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잘못된 역사인식을 바로잡는 일입니다. 선물이라는 표현처럼 항일투쟁을 지우려는 왜곡은 정말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됩니다. 네. 둘째, 독립운동의 의미를 후세대에 정확히 가르쳐야 됩니다. 교과서와 김영관, 문화 콘텐츠에서 올바른 서술이 필요합니다. 특히 교과서에서 이 의미가 많이 퇴색되고 있어서 좀 걱정이 많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저는 독립운동가와 후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명예회복이 정말 빠르게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광복은 끝난 역사가 아닙니다. 지금도 현재형으로 이루어져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중요한 건 올바른 역사인식의 계승이다. 이렇게 좁혀지네요. 예, 맞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의 희생은 물질적인 보상만이 아니라 역사적 명예회복으로 이어져야만 합니다. 광복 80주년을 맞은 오늘 오늘이 아니죠. 올해 네. 우린 다시 다짐해야 됩니다.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될 것이고요. 독립운동 정신을 올바르게 전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미래도 지켜질 거라 생각합니다. 네, 김세롬 의원님의 오늘의 맘스 한마디는요? 네, 저는 오늘도 다짐합니다. 잘못된 것은 반드시 바로잡고 독립운동 정신을 올곧게 전해야 된다고 다짐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는 없다는 말이 있죠. 이 올바른 역사인식이 곧
우리의 미래를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광복은 선물이 아니라 독립운동가들의 희생으로 쟁취한 민족의 승리라는 점 다시 한번 깊이 새겨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세롬의 세상 맘사 안동시의회 김세롬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땡기다 땡겨 매콤새콤 달콤한 맛 무침에는 역시 땡기네 가오리 장례식장 등 각종 대소사 최고의 인기 메뉴 땡기네 가오리 물이 생기지 않아 언제 어디서든 포장 배달 택배 모두 가능한 안동 땡기네 가오리 054-852-4988 가구 고민 해결 올여름 단 4일간의 가구 대축제 8월 21일부터 24일까지 대구 엑스코에서 열리는 대구 가구쇼 최신 가구 트렌드와 감각적인 가구가 한자리에 모입니다. 당신의 집 달라질 준비 되셨나요? 지금 바로 검색하세요. 대구 가구쇼. 한순간에 일어나는 금융사기 예방과 대처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매일 문자 메시지에 있는 확인되지 않은 링크는 클릭하지 마세요. 개인정보 유출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민등록번호, 통장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전달하지 마세요. 대한민국의 공공기관에서는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금융사기 피해가 의심된다면 112에 신고하고 해당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하세요. 해당 계좌의 지급 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금융사기 피해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은행을 방문하여 피싱사기 피해금 환급을 신청하세요. 다섯 번째, 은행의 보안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주세요. 확인되지 않은 PC에서는 이체가 안 되게 하거나 해외 IP를 차단하는 등 금융사기 예방이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순간의 클릭으로 일어나는 금융사기 예방과 대처법을 꼭 기억해주세요. 기후변화로 인해 인류는 곧 비싼 기후비용을 감당해야 합니다. 비싸? 얼만데? 2050년이 되면 지금 네가 마시고 있는 커피가 8배 비싸질지도 몰라. 8배? 너무 비싼데? 네가 쓰는 화장품도 비싸질걸? 폭염으로 생물자원이 줄어드니까. 그렇게 다 비싸져? 아, 벌써부터 머리 아프네. 아파? 아프면 안 돼. 네 실손 보험료도 확 오를 수 있으니까. 온열 질환자가 급격히 늘어나거든. 나 어떡해? 비싼 기후비용을 줄이는 건 지금 우리의 기후행동. 나를 위해 지금부터 전자영수증 주세요. 기후행동 시작. 공익광고협의회. 100.1 MBC 라디오 6시 22분 16초 지나고 있네요. 이슈 오늘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4대강의 재자연화와 수질 개선을 공약하고 국정기획위원회에도 과제로 제안하며 4대강 재자연화에 대한 요구가 뜨거운데요. 낙동강 네트워크 임희자 공동집행위원장 연결해 이야기 나눕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일단 4대강 재자연화 문제가 다시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먼저 4대강 재자연화라는 게 뭐고 이게 왜 필요한지부터 설명을 해 주실까요? 네, 4대강 재자연화는 지난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으로 4대강에 만들어진 16개의 부호로 인해서 강이 흐르지 못하고 고여있는 상황입니다. 네. 때문에 녹조가 창궐하고 있고 그리고 수질도 굉장히 악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4대강에 서식했던 각종 생물들이 다 사라지고 정수성 깊은 물에서만 살 수 있는 그런 물고기들만 소수 발견되는 그런 굉장히 심각하게 환경이 파괴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대책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4대강을 다시 과거에 자연적으로 물이 흘렸던 그러한 강으로 만든다라는 취지에서 이렇게 쓰여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보의 수문을 열어서 강을 흐르게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보의 구조물 자체를 철거하는 그까지도 여기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하.
그러면 이 이명박 정부 때 진행했던 4대강 사업 이후로 우리 강이 현재 얼마나 망가진 건가요? 네. 우선 낙동강은 여름이면은 녹조가 창궐하는데 이 녹조가 저기 낙동강 하류뿐만이 아니고 함안보부터 시작해서 최상류인 상주보까지 녹조가 지금 현재 창궐하는 실정입니다. 근데 이 낙동강 녹조가 청산가리 6,600배의 독성을 맹독을 만들어냅니다. 네. 이 맹독은 지금 낙동강물로 농사를 짓는 농산물이나 그리고 수돗물 그리고 공기 중이나 그리고 이 공기가 퍼져나가는 아파트 거실까지도 검출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특히 심지어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낙동강 주민들의 코 속에서도 검출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뿐만이 아니고 지금 낙동강 어민들의 정언에 따르면은 이 어민들이 걷어 올리는 그물 속에서 물고기가 올라오긴 올라오는데 10마리 중에서 한 8마리 정도가 죽어서 올라온다고 합니다. 이런 현상은 결국은 과거에 4대강 사업한다고 낙동강의 모래를 전부 다 걷어내버리고 그리고 보로 가지고 물을 고이게 만들어가지고 지금 썩고 있는 이런 현상들 때문에 결국은 낙동강이 일이 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녹조가 맹독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런 표현을 해주셨는데 그럼 4대강 재자연화를 통해서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이 재자연화가 진행이 된다면 생태계와 수질 회복 시점은 언제쯤이라고 예상하시나요? 네. 일단은 재자연화라고 한다면 첫 번째 단계로 저희가 수문 개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수문 개방을 하게 되면 우선 물이 흐르게 되고 강물이 흐르게 되고 강물이 흐르게 되면은 녹조가 개선됩니다. 이것은 지난 문재인 정부 때 2017년부터 시작해서 2021년까지 금강이나 영산강 쪽에서 수문을 한번 이 3년 동안 쭉 4년 동안 수문을 열어가지고 모니터링을 해본 결과 그야말로 녹조 발생은 제로였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수문을 개방하고 나니까 과거에 깊은 물에, 얕은 물에 살다가, 깊은 물이 수문이 만들어지고, 보가 만들어지고, 물이 고이면서 물이 깊어지니까 사라졌던 그런 우리나라 고유종들, 그리고 멸종위기종 흰수마자, 이런 종들이 다시 되살아오는 이러한 모습들을 실제 확인을 했습니다. 결국은 4대강의 재자연화는 지금 현재 4대강이 안고 있는 녹조의 문제라든지 수질 오염의 문제, 그리고 생태계의 문제, 이런 것들을 두루두루 회복시키는 이런 것들을 기대할 수 있고 실제 이런 것들을 4대강 중에서 2개의 강, 금강과 영산강에서 확인을 했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고 이러한 상황은 우리 낙동강에서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이 4대강 재자연화를 요구하고 있고 특히 그때에 저희가 봤을 때에 수문을 개방하고 저희는 오랜 시간이 걸릴 줄 알았는데 이러한 현상은 불과 2, 3개월 뒤에 이 빠른 회복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강은 회복될 것이다. 강은 흐르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빠른 효과를 보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보수문을 열고 2, 3개월 뒤에 좋아졌다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이재명 정부가 4대강 재자연화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가운데 최근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공론화를 통해서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론화 발언에 대해서 환경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네. 공론화라는 거는 결국은 찬반에 대해서 다시 토론하고 논의하는 이러한 자리를 만들겠다 이런 뜻인데요. 네. 이건 결국은 굉장한 시간을 또 필요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건대 문재인 정부 때 이미 영산강과 금강에 대한 보호 처리 방안은 나왔습니다. 이 보호 처리 방안이 나왔을 때에 이 공론화 작업을 거의 4년에 걸쳐서 실행했습니다. 4년에 걸쳐서 실행하면서 그 당시에 문재인 정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단 한 명의 주민이라도 반대하면 수문 개방은 안 된다.
요게 문재인 정부가 했던 얘기였고, 네. 이러한 것들, 이 정도로 중요하게 주민 동의를 생각했고, 그 결과 도출된 것이 금강과 영산강에 대한 보호 처리 방안입니다. 금강에 있어서는 세종보 해체, 공주보는 부분 해체고, 백제보는 상시 개방입니다. 한 개의 보만, 해체하고, 한 개는 부분 해체. 그 다음, 영산강은 한 개 해체하고 한 개 상시 개방입니다. 굉장히 공론화의 과정 속에서 엄중하게 결정된 것이 이 내용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렇게까지 어렵게 결정한 거를 또다시 이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 그런데 이 공론화 과정 이전에 사실 생각해봐야 될 게 뭐냐면요.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면서 이 문재인 정부의 어렵게 마련한 금강과 영산강에 대한 보호 처리 방안을 폐기시켰는데 이거 폐기시키면서 이 걸린 시간을 보면요. 단 15일입니다. 국가물관리위원회에 15일 만에 상정해가지고 그냥 폐기한다고 의결시킨 거거든요. 네. 근데 이러한 과정들 속에서 과연 이재명 정부에서 어떤 것이 타당한가? 그럼 결국은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 정권에서 그야말로 15일 만에 국가물관리위원회를 통해서 이 폐기시킨 이것을 결국은 존중하겠다라는 건데 이거는 저희가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4대강 평가위원회에서 결론이 이미 나왔는데 추가 공론화 절차는 불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4대강 재자연화를 추진하더라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보수문을 열고 구조물을 철거하는 단계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야 할 텐데 현재 환경단체가 생각하는 4대강 재자연화의 최우선 과제는 뭘까요? 지금 이제 그 문재인 정부에서 공론화 과정에서 드러났던 것이 결국은 치양수 시설 개선입니다. 그리고 보호 처리 방안은 치양수 시설 개선 이후에 이루어지는 단계적 절차를 밟도록 되어 있고요. 그러한 상황에서 본다면은 지금 지역 주민들이 농민들이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소위 얘기하면 보를 철거하거나 수문을 개방하게 되면은 물 이용에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은 수문 개방 이전에 치양수 시설 개선부터 해야 된다라는 게 저희 환경단체의 요구이고 이 개선 이후에 수문 개방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만 저희가 정부에 요구하는 게 치양수 시설 개선을 무한정 미룰 수 없다. 예산이 많이 들긴 하지만 이 예산을 일거에 정부가 책정을 해서 적어도 2026년 내년에 이 치양수 시설 문제가 되는 치양수 시설 개선을 모두 해야 된다. 그래서 그리고 다음 단계에 수문을 개방하고 수문을 개방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현재 4대강에서 일어나고 있는 특히 낙동강에서 일어나고 있는 녹조 문제는 80~90% 해결될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예산이 아무리 들더라도 이 사업은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결국은 국민의 지금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뭐 예산이 얼마가 들든 해야 될 일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윤석열 정부 시절 보유지 정책에 관여했던 인사들이 여전히 환경부 주요 직책에 있잖아요. 네네. 이런 상황에 정책 실행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지금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실제 뭐 대통령실이나 환경부 장관의 이러한 업무 지시들이 거의 뭐 시간 끌기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저희도 듣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이 사람들은 윤석열 정권 때 윤석열 정부가 시키어서 이 일을 한 사람도 있지만 대다수가 지금 보나 댐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실상 여기 포진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과거에 국토관리부에서 있던 국토부에서 있던 공무원들이 물관리 일어나가 되면서 환경부로 다 그대로 넘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4대강 사업을 추진했던 공무원들이 지금 환경부에 들어와가지고 지금 현재 4대강 보를 관리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이 사람들이 결국은 이후에 이재명 정부의 4대강 재자연화 이 사업을 또 보를 철거하거나
수문을 개방하는 이 일을 맡게 될 건데 이 사람들이 과연 이걸 하게 될까? 그거는 저희는 어렵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인사조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야 된다. 인사조치를 통해서 적절하게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공무원들이 여기 와야 된다. 더군다나 지금은 기후위기 시대입니다. 그리고 생물 다양성 위기의 시대입니다. 지금 정말 보나 댐은 이 시대에 맞지 않는 시대착오적인 사업인 거죠. 이러한 사업에 찬동하고 이 사업을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공무원들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시대착오적인 공무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재교육이 필요한 사람들이지 이재명 정부의 앞으로 미래 세대의 생명과 안전이 그리고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하는 이런 낙동강의 4대강의 재자연화를 위한 사업에 정말 필요하지 않는 공무원들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저희는 좀 정부가 이재명 정부가 이 사실을 좀 지시하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와 댐 설치는 역행하는 거다. 시대착오적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재명 정부에서 4대강 재자연화가 제대로 추진되려면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보시나요? 지금 당장 저희는 이재명 대통령의 업무 지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환경부의 공무원들은 말씀드렸듯이 국토부 관료들이 넘어와서 지금 4대강 사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지금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4대강 재자연화 이 사업을 맡기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가게 맡기는 거라고 그것과 똑같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만약에 인사조치가 되지 못한다면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저희는 지금 이 사업과 관련해서 업무 지시를 공개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정과제인 4대강 자연상 회복을 위해서 모든 공무원들이 협조하고 그리고 조기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 라고 하는 업무 지시가 나오지 않는다면은 지금 현재 환경부의 관료들은 움직이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최근에 저희가 낙동강유역 환경청의 공무원과 통화했을 때에 아직까지 이재명 정부가 들어오고 난 이후에 4대강과 관련한 낙동강 보호와 관련돼 있는 정책 변화가 있느냐 그리고 이것과 관련한 정부의 지시가 다른 게 있느냐라고 확인했을 때에 윤석열 정부 때와 똑같다. 그래서 우리는 그 정책을 지금 이제 유지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이기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업무 지시가 4대강 재자연화 그리고 낙동강의 녹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자연성 회복 이것을 위해서 모든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업무 지시를 지금 내리는 것이 미래 세대를 위한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낙동강 네트워크 임희자 공동집행위원장과 4대강 재자연화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얼마 전 서울과 부산 등 유력 백화점을 폭파하겠다는 허위 게시글로 경찰 특공대가 무척 고생했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늘 나오는 이야기가 징벌적 손해배상인데요. 최요한의 시사 따라잡기. 오늘은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해 최요한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눕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최요한입니다. 네, 요즘 들어 테러 협박 관련 뉴스가 끊이지 않습니다. 저번 주 안동에서도 한 차례 소동이 있었는데 백화점부터 공연장까지 정말 많았죠. 지난 5일에 백화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던 위협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했던 사례부터 말씀드릴게요. 네. 중학생이었어요. A군이라고 하면 이 사람
제주도에서 잡혔어요. 글 게시는 5일 낮 12시 36분, 잡히기는 글 올린 지 6시간 만에 저녁 7시에 잡혔는데 이걸로 인해서 직원과 고객 등 4천여 명이 백화점 밖으로 긴급회의 대피했고 경찰 특공대 242명이 투입돼서 약 1시간 30분가량 백화점 곳곳을 수색하는 등의 소동이 있었습니다. 잡고 나니까 이 A군이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초법 소년이에요. 이 형사처벌 대신 가정법원, 소년부, 성추와 같은 보호처분 등으로 들어갔습니다. 네. 이 철딱선이 없는 중학생의 글을 보고 나도 폭파하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온라인 동영상에 단 더 철딱선이 없는 20대 남성 B씨가 네. 6일 오전 8시에 경남 하동군에서 긴급 체포됐습니다. 댓글은 5일 밤 11시쯤 용인 서부경찰서에 신고됐고 특정 장소나 시점을 언급하지 않아서 경찰과 소방당국이 굉장히 이제 전국 13곳의 백화점에 출동했다고 합니다. 장난으로 댓글을 달았대요. 이 공중협박죄가 시행된 지난 3월 18일부터 지난달까지 이 관련 신고가 72건 접수돼서 48명이 검거됐습니다. 흉기 난동 예고나 폭발물 설치 등 온라인 협박글을 올리는 게 대부분인데요. 피의자 연령대는 20대와 30대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이 공중협박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 사람의 생명, 신체 위해를 가하겠다면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사람, 5년 이하의 징역부터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법 조항입니다. 이렇게 허위 협박글로 인해서 공권력 낭비가 심각한 사례를 보여주고 있는데 형사처벌 외에 별다른 제재가 부족하다. 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한 경찰관은 온라인에 살인 예고글, 테러 예고글이 올라올 때마다 허위 협박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가 심각하다. 경찰이 국민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는 것은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서 고민을 토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바로 징벌적 손해배상인데요. 예. 이게 선례가 있나요? 있습니다. 경찰이 지난 2023년 신림동 살인 예고글 게시자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했는데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네. 그때 신림역 2번 출구에 내가 사람을 죽이겠다 이렇게 했었거든요. 네. 제가 이거 기억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사건이 있었을 때 제 아들이 그걸 봤어요, 눈으로. 그래서 저한테 전화를 줬거든요. 야, 빨리 피해라. 뭐 이런 소동이 있었습니다. 그때 2023년 7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신림역 2번 출구 앞에 칼 들고 서 있다. 이제부터 사람 죽인다.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112 신고 접수부터 검거에 이르기까지 경찰청 사이버수사팀, 경찰 기동대 등 703명이 투입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경찰 수단과 동원 차량 유류비 포함해서 4,37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현재까지 소송이 진행되고 있고요. 법으로도 징벌적 손해배상 발의가 나왔습니다. 네. 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최근 온라인상에서 타인을 의도적으로 비방하며 부당한 수익을 올리는 이른바 사이버 레카들이 기승을 부리면서 이들에 대한 규제 마련을 위한 사이버 레카 징벌적 손해배상법을 발의했습니다. 전용기 의원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이나 모욕행위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에 네. 대해서 언급을 하기도 했죠. 맞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발언 대표적인 두 가지 사례가 있는데요. 네. 하나는 최근 포스코 ENC, 또 하나는 가짜뉴스로 돈을 버는 유튜버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아마 우리 청취자 여러분 포스코 ENC 현장에서 여러 번 사고가 났고 이에 대해서 대통령이 발언했던 걸 기억하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올해만 4번의 사망사고가 발생했죠. 마지막 5번째는 정기감전에 의한 건데 다행히 사망은 없었습니다. 그렇죠. 이재명 대통령은 이 포스코 ENC에 대해서 심하게 이야기한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다.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인데 방어하지 않아 사고가 난 것이라고 질타했죠. 네. 그리고 포스코 ENC가 사고 직후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는데도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아서 미얀마 국적의 30대 남성 근로자 A씨가 감전으로 추정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정의민 사장은 두 번째 사과문과 함께 사의를 표명했죠.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예방 가능한 사고는 아니었는지 면밀히 조사하라는 지시가 있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이야기했고 이때 이런 산업재해가 반복되지 않게 징벌 배상제 등 가능한 추가 제재 방안을 검토해 보고해라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정부가 불법 행위를 저지른 업체에 대해서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방안을 도입하려고 하기로 한 게 2023년이었습니다. 업체가 부담해야 할 경제적 비용을 대폭 확대해서 사고를 줄이고 품질을 높이겠다는 취지였는데 5번째 아직까지 이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이 된 회사는 없습니다. 포스코 ENC는 상황을 좀 봐야겠네요. 네. 그리고 또 가짜뉴스로 돈을 버는 유튜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도 검토하라고 지시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가짜뉴스로 돈 버는 것이 너무 많다. 이것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해보라라고 법무부에 지시했는데요. 돈을 벌기 위해 불법을 자행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형사처벌하게 되면 검찰권 남용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일 좋은 것이 징벌배상이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가짜식품 만들어 파는 경우 징벌배상으로 그 판매액의 몇 배를 내게 해서 망해버리게 해야 실제로 통제가 가능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가짜뉴스 같은 경우는 가짜뉴스 생성 유포자를 형사처벌할 경우 형평성과 권력자의 남용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고려해서 민사소송인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자라는 의미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징벌적 손해배상과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냐 오해를 받는 게 바로 노란봉투법이거든요. 예. 이건 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실까요? 쌍용 자동차 사태 당시 노동자들에 대한 노란봉투 후원에서 유래됐죠. 네. 47억 원 손해배상액 청구 판결이 내려지니까 한 시민이 노란색 봉투에 왜 옛날 우리 아버지들 월급은 노란색 봉투에 받으셨거든요. 각자 47,000원씩만 10만 명이 후원하면 47억 원 손해배상이 가능하다. 이때 그래서 노란봉투 캠페인이 벌어졌고 한 15억에 가까운 돈이 모금됐죠. 손배 가압류로 고통받는 노동자들이 예전처럼 월급 받아 다시 평범한 일상을 되찾길 바라는 마음으로 지었다고 해요. 그런데 네. 여기서 구분할 게 징벌적 손해배상과 노란봉투법은 모두 피해 구제와 책임 강화라는 취지이지만 적용 대상과 목적, 쟁의 행위에서 역할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불법 행위나 고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한 실제 손해액을 초과하는 추가 배상, 보통 2배에서 5배인데, 을 부과해서 가해자의 행위를 억제하는 제도고, 노란봉투법은 파업 등 쟁의 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거예요. 노동조합의 존립을 위협하는 과도한 배상 남용을 막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징벌적 손해배상은 불법행위 전반에 적용된 억제수단이고 네. 노란봉투법은 파업 등 쟁의 행위에서의 손해배상 남용을 제한하는 특별법이죠. 그러니까 목적과 적용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이게 혹시 상충하는 거 아니냐라고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다르다라는 거 말씀드릴게요.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 국내 대표적인 징벌적 손해배상 사례와 외국의 사례도 함께 짚어주실까요? 국내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었습니다. 태양광 전지 제조 설비 업체인 SJ 이노테크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네. 대기업이 하나그룹 계열사로부터 기술 침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소송 제의 3년 만에 승리했습니다. 즉 하나그룹 계열사에서 이 소규모 회사인 태양광 제조 설비 업체인 SJ 이노테크의 기술을 편취했다라는 것이죠. 네. 그 피해액이 5억 원이나 됐다라고 해서 2배를 배상하라는 결론이 났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대기업이 중소기업, 소기업의 계약 하청 관계에 맺었다가 나중에 기술만 편취하고 갖다 버리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이게 손해배상 제도가 적용된 첫 사례예요. 이게 최대 3배까지 물어내도록 하는 징벌적 장치를 2011년 하도급법에 도입한 지 꼭 10년 만에 적용된 거고요. 네. 해외 사례는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손해배상 제도가 굉장히 발달한 대표적인 나라거든요. 대표적인 사례가 맥도널드 커피 소송이라고 있어요. 1992년에 맥도날드사를 상대로 한 커피 소송인데 79세 여성이
맥도널드 드라이빙 창구에서 커피를 구입하고 조수석에 앉아 구입한 스티로폼 커피를 자신의 허벅지 사이에 끼운 채 뚜껑을 열었는데 이게 쏟아져서 허벅지라든지 사타구니 신체의 6%의 3도 화상을 입게 된 거죠. 이 상황 때문에 맥도날드사가 맨 처음 제공한 돈이 $800였는데 네. 변호사 선임해서 치료비 $100,000와 징벌적 손해배상을 $300,000를 요구했어요. 결국은 이제 여성이 이겼는데 79세 여성이 이겼는데 양쪽의 협의로 얼마나 배상받았는지는 이렇게 밝히지 않았고 손해배상액은 뭐 $270만 정했는데 판사는 $64만 낮추고 모두 항소해서 $60만 이하로 합의를 보았는데 최종 금액은 비밀에 붙여졌죠. 어쨌든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런 사례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충분히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 그리고 언론의 악의적 보도로 인한 피해 구제를 강화해야 된다. 이 주장이 맞선 쟁점이거든요. 네. 오랫동안 미디어 이슈가 되어왔고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에 기레기라는 멸칭이 등장하면서 언론 산업뿐만 아니라 그 사회 문화적 영향력과 윤리적 측면에서도 위기를 겪고 있다. 언론이 이걸 보여줬죠. 네. 그리고 이후에 SNS, 유튜브 등 인터넷 매체들이 생산하는 정보, 허위 정보들이 문제가 되면서 국면이 더 많이 복잡해졌습니다. 일단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언론에 대한 거예요. 20여 년 전부터 논의가 되었는데 그때마다 기자단체와 기자들이 자정에 맡겨야 된다라고 얘기해왔습니다. 그로부터 20년이 지났습니다. 20년간 대한민국 언론 신뢰도는 세계 꼴찌로 추락됐죠. 과거 노무현 정부가 기자실 폐지하고 미국처럼 개방형 브리핑 추진하자라고 하니까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네. 못했죠. 근데 결국은 오늘날의 기자단체와 그 기자들이 똑똑히 알듯이 기자실 자체가 권력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군소 언론들이 접근하는데 차단하는 방패막이가 됐어요. 지난 정권 때 기자들이 검찰 쫓아다니면서 얼마나 언론 그런 것들을 받아 먹었습니까? 그렇죠. 네. 애완견이 됐지 않습니까? 이게 기자단체의 자정 결과예요?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일단은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해 제도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토론할 필요가 있어요. 무조건 그렇다고 이걸 적용하냐 그것도 좀 어렵고요. 우리 사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그 사회적인 토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가짜 뉴스를 통해서 이익을 보는 그런 이제 사례는 사라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 징벌적 손해배상 문제는 굳이 대통령 얘기에서가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좀 공론화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해 주셨다시피 언론의 징벌적 손해배상 문제가 가짜뉴스로 이익을 보는 문제와도 직결이 돼 있다. 이런 네. 생각이 드는 마지막 한 맞습니다. 말씀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최유한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